근육을 더 크게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근비대요. 이걸 위해서는 결국 근육이 받는 총부하, 그 스트레스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점진적 과부하 원칙의 핵심이죠. 단순히 그냥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 강도도 같이 올려줘야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중요 포인트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으로요? 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항상성이요. 변화를 좀 싫어하는.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근육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하 수준에 딱 적응을 하고 나면 그보다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는 한 뭐랄까 굳이 더 성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무게, 똑같은 횟수로 운동하면 몸이 거기에 그냥 완전히 익숙해져 버리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성장이 딱 멈추는 흔히 말하는 정체기가 오는군요. 맞아요. 플래토 현상이라고 하죠. 이걸 깨려면 결국 근육한테 야, 이 정도는 안 돼. 더 강해져야 돼. 이런 신호를 계속 줘야 해요. 신호를요? 그게 점진적 과부하군요. 네, 정확합니다. 점진적 과부하가 바로 그 신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은 운동이라는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다음번에 비슷한 스트레스가 또 왔을 때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근육 크기나 힘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 레슬러 밀로. 네네. 송아지 이야기요. 맞아요. 매일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다녔더니 송아지가 점점 커서 황소가 될 때까지 계속 들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거. 그게 딱 점진적 과부하의 아주 좋은 예시죠. 매일 조금씩 무게가 늘어난 거니까요. 네. 특히 처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진짜 중요하겠어요. 부상 위험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 처음 시작했을 때 힘이 확 늘어나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네, 봤죠. 내가 이렇게 힘이 셌나? 하고. 그렇죠. 근데 이때 근력 향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근육 크기가 막 커져서라기보다는 신경계가 더 효율적으로 변해서 그렇습니다. 신경계요? 그건 좀 의외네요. 근육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운동에 필요한 근육들을 뇌가 더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거죠. 아하. 근육 자체가 실제로 커지기 전에 일단 쓰는 방법부터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막 근육이 울퉁불퉁해지기 전에도 힘은 먼저 세질 수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럼 꾸준히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면서 좀 기다려야겠네요.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네, 그렇죠. 근비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런 신경계 적응이 먼저 일어나니까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처음엔 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도 몸은 계속 적응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결국 그 과부하라는 기준이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목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타겟이죠. 지난달에는 막 낑낑대면서 들었던 무게나 횟수가 다음 달에는 그냥 준비 운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몸의 능력이 향상됐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동시에 이제 다음 단계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점진적 과부하를 위해서는요, 현재 청취자님의 능력 수준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맞춰서 훈련 강도라든지 양, 빈도, 아니면 세트 사이 휴식 시간 같은 것들을 계속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무게만 올리는 게 다가 아니군요. 네,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절할 수 있죠. 이건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몸 상태로 대화하면서 한계를 조금씩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이 어떻게 더 커지고 강해지는 걸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그 핵심에는 점진적 과부하? 이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익숙한 자극보다는 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단순히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을 대비해서 더 강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초과 회복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초과 회복. 그 한스 셀레이의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 그거 생각하면 좀 쉬워요. 운동이라는 게 일종의 경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그럼 이제 몸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 저항 단계, 이게 바로 근육 성장, 근력 증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몸은 안 변한다. 이런 거네요. 네네. 변화하도록 일종의 강요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가 꼭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무 막 빠르게 부하를 늘리거나 과도하게 가면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가면 그 소진 단계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과훈련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뭐 성장은커녕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점진적이란 말이 딱 붙는 거군요. 네네. 아주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자, 그럼 이런 과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걸까요? 그 브래드 슈엔펠드 박사 연구를 보면 좀 명확해지죠? 네, 저도 봤어요. 그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 첫 번째가 그 기계적 장력이었죠. 맞습니다. 기계적 장력. 이게 그냥 근육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근육세포가 직접 느끼는 그 물리적인 스트레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무거운 걸 드는 것, 그 이성이에요. 운동할 때 근육을 최대한 늘렸다가 또 최대한 수축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체 가동 범위를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게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근육세포가 이 기계적인 자극을 딱 감지해서 단백질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신호로 바꾸는 거거든요. 특히 뭐랄까 근육이 쭉 늘어난 상태에서 버티는 힘 있잖아요. 네네. 내리는 동작 같은 거요? 네,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그때 더 큰 장력이 걸려서 근비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가 많습니다. 얼마나 무겁냐만큼이나 어떻게 움직임을 통제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오,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두 번째는 근육 손상. 이건 좀 일부러 근육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강도 높은 운동, 특히 좀 안 해봤던 새로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를 내리는 동작을 좀 강조해서 하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네.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막 성장인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위성세포라고 하는 근육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 줄기세포까지? 네. 그래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핵심은 과도한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프면 운동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No pain, no gain. 이게 막 극심한 근육통을 매번 느껴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성장을 자극하는 딱 그 최적의 손상. 그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적의 손상.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대사 스트레스군요. 이건 흔히 말하는 그 펌핑감이랑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운동할 때 막 근육 타는 느낌, 빵빵해지는 느낌, 그거 맞죠? 네,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비교적 좀 많은 횟수, 뭐 한 8번에서 15번? 그리고 쉬는 시간은 짧게 가져가면서 운동하면 근육 안에 젖산이나 뭐 수소 이온 같은 대사 부산물들이 막 쌓여요. 네, 쌓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세포가 좀 붓기도 하고 세포 팽창, 또 어떤 특정 호르몬,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경로로 근비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럼 소위 말하는 드롭 세트나 슈퍼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대사 스트레스를 노리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기법들이 바로 이 대사 스트레스를 좀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 장력, 근육 손상, 그리고 이 대사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하나만 딱 떨어져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육을 키우려면 훈련 프로그램을 좀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주기적으로요? 네, 다양한 반복 횟수, 또 강도, 휴식 시간 같은 걸 활용해서요.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 성장 경로를 모두 다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주기화 훈련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요. 결국 단순히 그냥 무게만 계속 늘리는 게 전부가 아니네요.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운동의 질이랑 또 얼마나 다양한 자극을 주느냐, 이걸로 우리 몸의 적응 능력을 계속 시험하는 것. 이게 어쩌면 꾸준한 근육 성장을 위한 더 근본적인 열쇠가 아닌가 싶네요. 근육 키우려면 꼭 더 무겁게만 들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무게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단순히 무게만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육이 이거 좀 다른데? 하고 계속 느끼게 적응할 틈을 안 주는 거. 그게 핵심이죠.
네, 계속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하니까요. 무게 증가는 그중에서 제일 눈에 잘 보이는 방법일 뿐이고요. 가장 직관적이긴 하죠. 딱 목표 횟수를 올바른 자세로 해냈다. 그러면 다음엔 무게를 좀 더 올려보는. 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40kg으로 12번 4세트 성공했다. 그러면 다음 운동 때는 45kg으로 한 8번 정도 목표,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 근육의 직접적인 부하, 기계적 장력을 높이는 데는 진짜 효과적이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아, 무게 올리는 게 좀 부담되거나 아니면 뭔가 정체된 느낌일 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게 바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같은 무게로요. 아, 같은 무게로요? 네, 40kg으로 8번 하던 걸 다음엔 9번, 그 다음엔 10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이중점진법 뭐 이런 건가요? 무게 올리기 전에 횟수부터.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건 기계적 장력도 장력인데 그 대사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것도 같이 높여줘요. 아, 운동할 때 막 근육 트는 느낌 드는 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근성장에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무게 횟수 말고 또 다른 방법은요? 아, 세트수. 세트수를 늘리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의 총량, 그러니까 볼륨 자체를 늘리는 거죠. 수행하는 세트 수를 늘려서요. 얼마나 늘리는 게 좋은 건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근비대 연구로 유명한 브래드 쇼엔펠드 박사 같은 분은 주당 한 근육 부위당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 뭐 이 정도로 권장하기도 하고요. 와, 꽤 많네요. 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초보자라면 뭐 운동당 3세트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4세트, 5세트, 익숙해지면 6세트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이 방법은 근성장의 여러 요인, 뭐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근육 손상까지 다 건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볼륨 증가는 좀 더 포괄적인 자극을 줄 수 있죠. 와, 벌써 무게, 횟수, 세트수, 꽤 도구가 많은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그럼요,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 빈도를 늘리는 거요. 빈도요? 더 자주 운동하는 거? 네, 특정 근육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뭐 2번으로 늘린다든지 어깨 운동을 월요일에 했는데 목요일에 또 하는 식으로요. 아하, 이러면 총 볼륨을 쌓을 기회가 더 많아지죠. 물론 회복 시간을 잘 고려해야 하고요. ACSM 같은 곳에서도 초보자는 주 2, 3회 정도 저랑 운동을 권장하잖아요.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줄이는 건 어때요? 막 숨차게 몰아붙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휴식 시간을 줄이면 예를 들어 2분 쉬던 걸 1분 30초로 줄이면 훈련 밀도가 확 올라가요. 대사 스트레스도 엄청 커지고요. 오, 생각만 해도 힘든데요? 그렇죠. 심폐 능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운동 템포 조절하는 거. 템포 조절이요? 아, 그 천천히 내리는 거? 네, 맞아요. 특히 내리는 동작, 그 신장성 수축 구간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 시간, TOT를 늘리는 거예요. 내려갈 때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네, 그게 근육 손상을 좀 더 유발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천천히 하면 또 다룰 수 있는 무게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균형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아예 운동 종류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늘 하던 스쿼트 말고 뭐 프론트 스쿼트를 한다든지. 네, 정체기가 왔다고 느낄 때 새로운 자극을 주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건 초보자분들은 좀 신중해야 해요. 왜요? 일단 한 가지 운동 자세랑 기술을 제대로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너무 자주 바꾸면 숙련도 쌓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렇군요. 와, 진짜 뭐 점진적 과부하 도구함이 완전 꽉 찬 느낌인데요. 이걸 다 써야 하나요? 어떻게 좀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걸 다 동시에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진행의 계층, 뭐 이런 개념인데요. 진행의 계층이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단 지금 하는 무게로 목표 횟수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반복수 증가? 그게 좀 쉬워졌다 싶으면 세트 수를 하나 늘려보고 볼륨 증가.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무게를 살짝 올려보는 거죠. 저항 증가.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하나씩 아니면 뭐 2가지 정도만 조합해서요. 아하.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다루기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리는 거네요. 이게 자세 유지나 뭐랄까 자신감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근성장 메커니즘이 있죠. 기계적 장력이나 대사 스트레스 같은 거. 네네. 그걸 좀 더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휴식 시간 단축은 대사 스트레스를 확 높이고 무게 증가는 기계적 장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처럼요. 오, 경험이 쌓이면 그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신의 몸 상태나 목표에 맞춰서 이 도구들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면 그 초보자 효과 덕분에 초반에 힘이 부쩍 느는 걸 경험하게 되죠. 아, 정말 신나는 순간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바로 이때 너무 의욕만 앞서서 자세가 좀 무너지거나 너무 서두르다 보면 부상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무게 욕심은 살짝 내려놓고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꾸준히 하는 습관도 들여야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무게나 횟수를 늘리는 거. 그 점진적 과부하 원칙. 이게 근육 성장의 핵심이거든요. 아, 근육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자극을 늘린다? 그렇죠. 그래야 안전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강도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주 3, 4회 정도? 전신 운동이나 상하체 분할 이런 거 추천하던데요. 네, 그 정도 빈도가 딱 좋아요. 너무 자주 해도 회복이 안 되고 너무 뜸해도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한 번에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 있죠. 네, 1RM이요? 네, 그거의 한 67%에서 85% 정도 무게. 그걸로 6회에서 12회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범위가 근육한테 이제 커져야 해 하고 신호를 딱 보내는 거죠. 6회에서 12회요? 생각보다 횟수 범위가 넓네요. 네, 개인차나 운동 종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 한 8주에서 12주, 그 정도는 그냥 기초 다진다 생각하고 뭐랄까, 심지어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스쿼트나 푸시업 같은 거요. 아, 그럼 초반에 힘 세지는 게 꼭 근육 자체가 막 엄청 빨리 커져서만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재밌어요. 초기 근력 향상에는요, 그 신경계가 운동 동작에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효율성이 확 높아지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같은 근육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몸이 배우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운동이 좀 쉬워졌다 느껴질 때 이게 단순히 동작이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자극이 부족할 정도로 가벼워진 건지 이걸 좀 구분해야 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스스로 얼마나 힘든지 점수를 매겨보는 운동 자각도 RPE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1에서 10까지.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계속 같은 무게인데 너무 쉬워지면 그땐 정말 무게를 올릴 때가 된 거죠. 초반에 막 빨리 성장하는 게 오히려 조급함을 부추길 수도 있겠네요. 자세 좀 무너져도 무게 올리고 싶고. 맞아요. 딱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막거나 심하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설정, 체계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중 점진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이중 점진법이요? 그건 뭔가요? 그냥 매번 조금씩 무게 올리는 거랑 다른가요? 네, 좀 더 체계적이에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고요. 일단 정해진 반복 횟수 범위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6에서 12회처럼 예를 들어 8에서 12회로 정했다고 쳐요. 네, 8에서 12회. 그럼 먼저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50kg으로 시작해서 8회를 했다. 그럼 다음엔 9회, 그 다음엔 10회 이렇게요. 아, 무게는 그대로 두고요. 네, 일단은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세트에서 목표한 최대 횟수, 그러니까 12회를 다 성공하면 그때 비로소 무게를 아주 약간, 한 2.5kg 정도 올리는 거죠. 아하.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낮은 횟수, 8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2.5kg으로 8회. 이런 식으로요. 와, 되게 합리적이네요. 횟수를 먼저 다 채우고 나서 무게를 올린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빨리 과부하가 걸리는 위험을 자연스럽게 막아주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좋아요. 매번 무게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 대신에 오늘은 1회도 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네.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힘을 주죠. 특히 운동 초반에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올바른 자세.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무게 좀 더 들려고 막 허리 꺾고 어깨 들썩이고 이러는 거 근육 성장에도 비효율적이고 진짜 위험해요. 네, 자극도 딴 데로 셀 것 같고요. 맞아요. 자세가 무너지면 우리가 자극 주려던 그 목표 근육 있잖아요. 거기엔 자극이 제대로 안 가요. 엉뚱한 관절이나 인대에 부담만 주고 그러다 뚝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운동 초반에는요. 무게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거울 보면서 자세 연습하거나 가능하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서 정확한 자세부터 딱 잡는 게 중요해요. 무게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로. 이런 점진적 과부하, 뭐 이중 점진법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내가 뭘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는 것도 필수겠네요. 아, 네. 반빗이 필요합니다. 기록 안 하면 내가 지난번에 뭘 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감으로만 하면 정체되기 쉽죠. 기록이라면 뭐 거창하게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복잡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노트나 스마트폰 앱 같은 데다가 운동한 날짜, 운동 종류, 무게, 세트 수, 반복 횟수, 그리고 세트 간 휴식 시간 정도. 이 정도만 간단히 적어두면 돼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하군요. 네. 이 기록이 있어야, 지난주보다 1회 더 했네. 이제 무게 좀 올려볼까?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파악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되고요. 뭐랄까, 항해일지 같은 거예요. 내 성장 과정을 쭉 추적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이런 거 좀 짚어볼까요? 너무 자주 운동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 이것도 해당되나요? 네, 그것도 흔한 실수죠.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바꾸는데 그럼 몸이 적응할 시간을 못 가져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무게 욕심에 자세 무너지는 거. 너무 빨리 무게나 횟수 늘려려는 조급함. 이것도 문제고요. 훈련 기록 안 하는 것도 실수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오직 무게 증가에만 집착하는 거. 오늘 몇 킬로 들었나 이것만 보는 거죠. 자세나 자극은 무시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놓치는 거.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요? 영양 섭취나 수면 같은 거요. 맞아요. 근육은 운동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쉴 때 성장하거든요. 잘 먹고 푹 자는 거. 이게 운동만큼이나 중요해요. 이걸 소홀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듣고 보니 다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실수들 같네요. 그렇죠. 대부분 조급함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근육 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걸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 같은 거죠. 네,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중 점진법 같은 스마트한 전략을 쓰고 완벽한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꾸준히 기록하고 잘 쉬고 잘 먹는 거 이런 기본 원칙들만 잘 지키면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꾸준히 운동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근육이 더 이상 안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로 정체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 훈련하다 보면 꽤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네, 몸이 이제 현재 하는 운동 자극에 완전히 적응해버려서 뭐랄까 더 이상 새로운 성장이 없는 그런 상태.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점진적 과부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큰 원인이지만 사실은 충분히 못 쉬었거나 아니면 영양 섭취가 좀 부족했거나 피로가 쌓인 것도 진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운동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특히 운동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정체기라기보다는 뭐 훈련을 꾸준히 안 했거나 자세가 좀 부정확했거나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 초보자 효과 있잖아요. 처음에 막 쑥쑥 해다가 왜 계속 이렇게 빨리 안 크지? 하고 조급해하는 마음? 바로 그거죠. 비현실적인 기대감. 그래서 막 복잡한 방법 찾기 전에 기본부터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점진적 과부하하고 있는지, 자세는 괜찮은지, 잘 먹고 잘 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듣고 보니까 진짜 기본적인 건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네요. 그럼 이런 기본을 다 지켰는데 또 막혔다. 그럼 진짜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겠죠? 네, 정확해요. 정체기는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방식은 효과가 다 했구나. 이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훈련 변수에 좀 계획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맨날 하던 운동 종목 말고 다른 걸 해본다거나. 종목 변경. 네. 아니면 반복 횟수나 세트 구성을 좀 다르게 가져가거나 운동 강도 자체나
그 세트 사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는 식으로요. 아, 단순히 더 무겁게 더 많이만 할 게 아니네요. 네. 몸이 예측하지 못하게 자극의 패턴을 좀 바꿔주는 거죠. 되게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뭐 딜로드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냥 쉬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딜로드는 그냥 푹 쉬는 거랑 좀 달라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훈련 강도나 운동량을 확 줄이는 거예요. 아, 일부러요? 네. 그래서 몸이 완전하게 회복할 시간을 딱 주고 그동안 좀 무뎌졌을 수 있는 훈련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약간 전략적인 후퇴 같은 느낌. 재정비 시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기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주기화요? 네. 훈련 목표에 맞춰서 강도, 운동량, 운동 종류 같은 걸 주기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아, 계속 변화를 주는 거네요. 네. 피로가 너무 쌓이는 건 막으면서 성장은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마치 시험 기간마다 공부 전략 바꾸듯이 근육이 현재 자극에 완전히 적응해버리기 전에 자극의 종류 자체를 바꿔서 정체기를 미리 막는 좀 더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정체기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훈련 계획을 잘 짜도 결국 몸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면 좀 소용없지 않을까요? 결국은 영양과 회복, 이쪽 문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완전 핵심이죠. 결정적입니다. 훈련이 성장을 위한 스위치를 탁 켜는 거라면요. 실제 근육이 만들어지고 커지는 건 충분한 영양 공급이랑 휴식, 이 회복 단계에서 일어나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러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성장이 어려워요. 하긴 그렇겠네요. 근육 회복이나 성장은 주로 밤에 잘 때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하루에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푹 자는 게 좋고요. 질 좋은 잠이 중요해요. 7시간에서 9시간? 네. 그리고 근육 만들려면 보통 체중 1kg당 한 1.6g 정도, 그 정도 단백질이랑 당연히 충분한 총칼로리 섭취가 필요하고요. 1.6g? 네. 생각보다 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과 회복은 그냥 뭐 따라오는 요소가 아니라 훈련 효과를 결정짓는 진짜 핵심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정책이 왔을 때 훈련 방법 바꾸기 전에 꼭 식단이랑 수면부터 체크해봐야 하는 이유죠. 아, 훈련, 영양, 휴식 이 세 개가 정말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군요.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인 분들이 시도해 볼 만한 고급 훈련 기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나중에 좀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롭 세트 같은 거. 드롭 세트요? 네, 한계 지점까지 딱 운동하고 바로 무게 확 줄여서 또 실패 지점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와, 엄청 힘들겠는데요. 네, 힘들죠. 그리고 휴식 정지 세트는 한계점에서 아주 잠깐, 한 10초에서 15초, 그 정도 쉬고 다시 몇 번 더 하는 방식이고요. 짧게 쉬고 또 하고. 네, 슈퍼 세트는 이제 두 가지 운동을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바로 이어서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슴 운동하고 바로 등 운동하거나 뭐 2두 운동하고 바로 3두 운동하거나. 아, 묶어서 하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네거티브 혹은 신장성 과부하라고 하는 건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 있잖아요. 보통 무게 내리는 동작, 그때 더 큰 저항을 버티면서 천천히 내리는 방식이죠. 아, 내릴 때 버티는 거? 네, 이런 고급 기술들은 평소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줘서 정체기를 뚫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몸에 가해지는 부하가 엄청나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 경험이랑 회복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오히려 부상 위험만 높아질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역시 기본기가 탄탄해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점진적 과부하라는 그 기본 원칙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경험에 맞게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정체기를 극복한다는 건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더 영리하게 그리고 좀 더 다각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랑 영양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 축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